자, 이제 시작하죠. 오늘 보여드리려고. 이게 제가 말로 읽으니까 듣는 분들이 좀 따라오기가 힘들 것 같아서 같이 강독할 부분 구절을 같이 보면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자, 오늘은 경제학 철학 초고 강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번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노트는 좀 건너뛰고요. 3노트의 앞부분에 이제 이 노트에 대한 보충이라고 해서 편집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편집자가 사적 소유와 노동이라는 소제목을 달아놓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거를 좀 보기 위해서 이 부분도 잠깐만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갈 텐데요. 이 경제학 철학 초구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앞부분에서 그 소외된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 소외된 노동을 얘기를 하면서 이 소외된 노동이 나오게 된 현실의 사회적 배경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 현실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소외된 노동의 극복을 위한 이야기를 이제 전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배경이 되고 있는지, 왜 이제 소외된 노동이 문제가 되는 건지를, 어떤 맥락인지를 이제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맨 앞부터 사적 소유한 노동 맨 앞에 보시면요. 사적 소유의 주체적 본질은 즉 대자적으로 존재하는 활동으로서의 주체로서의 인격으로서의 사적 소유는 노동이다. 노동을 자신의 원리로 승인,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 국민 경제학이 그리하여 더 이상 사적 소유를 단지 인간 바깥의 어떤 상태로만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 자, 여기서 이제 아담 스미스의 기여, 마르크스가 보기에 아담 스미스의 기여가 어떤 건가를 이제 보여주는데, 아담 스미스의 기여의 핵심적인 것은 부의 원천이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에 대한 사적 소유잖아요. 이제 뒤에 가면 물론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조금 더 분명해지지만, 여기에서는 부에 대한 사적 소유라는 것이, 과거에는 부가 어, 인간 바깥에, 인간적 원인이 아닌 뭐 신의 은총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자연 그대로 주어져 있다든지 간에 바깥에 있는 건데, 부의 원천이 부가 인간의 노동에서 나왔다 라는 것을 아담 스미스가 밝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경제학설에서 노동가치설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그 경제사상적 전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담 스미스의 기여인데, 문제는 이제 이 기여를 온전히 이제 전개하지 않았다. 뒤에 가서는 정반대의 결론으로 나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페이지 끝부분에 맨 끝에서 291페이지로 넘어가는 부분에 나오는데요. 사적 소유가 인간 자신과 합병되고 인간 자신을 그 사적 소유의 본질로서 인식함으로써 이러한 부의 외적이고 무사상적인 대상성은 제한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부의 원천이고 그 부를 인간이 소유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인간 바깥에 무슨 초월적인 부의 원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부라는 것이 인간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인간과 부를 따로따로 떼어서 별개의 것으로서 인식하는 것을 이제 넘어설 수 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놓고도 종교 속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노동을 291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그 부분이, 노동을 자신의 원리로 삼고 있는 국민경제학은 인간에 대한 인정이라는 가상 아래에서, 인간을 인정해놓고 이걸 오히려 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오히려 인간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부인을 수미일관하게 수행한다. 인간이 부의 원천인데, 오히려 그 인간이 만든 것의 그 최종적인 집결물로서의 자본이 인간의 노동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고 정당화한다. 뭐 이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적 소유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사적 소유라는 용어와 자본이란 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써요. 그 자본과 노동, 또 사적 소유와 인간, 뭐 이렇게 대비시키는데요. 결국 그
자본에 대한 사적 소유가 그 부를 실제로 만들어낸 인간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갔다. 아담 스미스식의 국민경제학의 한계가 그거다. 이런 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소외된 노동에서 소외와 사적 소유를 서로의 원인이다. 상호 원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관념론적으로 여전히 관념론적인 잔재가 이 시기에는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 그 사적 소유보다 소외를 조금 더 근본적인 것으로 보는 듯한 그런 문장들도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 사적 소유를 소외된 노동의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배경으로 자기 얘기를 전개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마르크스만 인식했던 문제는 아니죠. 그 당시나 마르크스의 조금 전에 그 자본주의가 이제 막 시작하던 그 무렵에 이미 자본주의가 가져올 문제점들 또는 변화된 근대사회의 문제점들을 인식한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대체로 사적 소유의 문제를 인식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자본주의적인 사적 소유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개혁 주장들을 아주 간략하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역사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으로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이 텍스트로는 294페이지에 역시 이제 제이노트에 대한 보충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사적 소유와 공산주의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소유와 소유의 대립이 이제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이제 빈부격차 그리고 무소유와 소유의 대립 이거는 사실은 비본질적인 현상만 갖고 얘기한 거라고 마르크스와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로 넘어오는 초엽에 발생했던 특히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 같은 이런 부작용들, 이 원인이 뭘까를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적 소유가 문제다라는 인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무소유의 소유의 대립이라는 것은 이거를 노동과 자본의 대립으로서 개념적으로 파악하지 않는 한. 이때 이제 개념적으로 파악한다는 건 추상적으로 이해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속속들이 다 제대로 밝혀내면 무소유의 소유의 무소유와 소유를 대립시키는 것은 여전히 아무래도 좋은 인디프런트한 거다. 이게 모순으로 파악되지 않는 대립이다. 그러니까 진짜는 뭐라는 거죠? 그게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다. 사적 소유를 둘러싼 대립이고 그게 본질이고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이 소유와 무소유 또는 부와 빈 이런 이제 대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했다는 점에서는 이제 당대의 그 사회 변혁 주장들이 이제 발전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전히 한계가 충분히 제대로 현실을 인식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생각이 변화하는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몇 가지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 뿌리에라든지 생시몽 같은 사람들의 얘기를 간략하게 하고 있죠. 생시몽, 뿌리에 이런 사람들도 이 문제를 인식했고, 근데 불충분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책으로는 295페이지입니다. 295페이지 열째 줄 정도에 보시면,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조야한 공산주의 얘기가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 가면 이제 프리의 생시몽을 거쳐서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실제로 사용한 사회 변형 노선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아니죠. 이제 마르크스 이전에 있었던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게 이제 계속 이어져서 마르크스와 대결했던 건데 마르크스는 이거를 이 초기의 공산주의를 나중에 이 텍스트의 다른 곳에서 또 조야한 공산주의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서 나왔던
그 소외된 노동 부분에서 나왔던 조양 공산주의가 같은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제 같은 사상적 경향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공산주의는 마르크스 자신의 공산주의가 아니다.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열째줄이죠. 295페이지 열째줄입니다. 공산주의는 지향된 사적 소유의 적극적 포지티브한 표현이며 무엇보다도 보편적 사적 소유이다. 아주 한마디로 이제 딱 정의를 내리죠. 이러한 공산주의, 그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초급의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적 소유를 지향해 놓고 그거를 오히려 더 포지티브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보편적인 사적 소유다. 사적 소유를 보편화시켜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적 소유가 소외의 근본 원인인데 이 사적 소유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소유를 보편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아주 단적으로 비판하고 있죠.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를 좀 봅시다. 공산주의는 이 관계 사적 소유를 그 보편성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 최초의 형상에 있어서는 이 관계의 보편화 및 완성일 뿐이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는 뭘 했냐 하면 이 사적 소유가 너무나 이제 부당하게 이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여서 그것과 맞서려고 했기 때문에 15째 줄이 줄 표현이 조금 이상하네요. 표시가. 그쵸? 어. 열 줄이 이렇게, 다섯 줄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원문의 그 줄일 수도 있겠네요. 예, 아무튼, 그 중간에 보시면요. 어,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사적 소유로서 점유될 수 없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적으로 부를 소유하고 어떤 사람은 소유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부작용이 생긴 거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바람직한 사회 현상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내세운 게 뭐냐 하면 어, 모든 사람이 사적으로 소유 못하는 거를 아예 파괴해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는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한 아주 오래되고 잘못된 통념이 다 같이 가난하게 사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못 가질 거라면 아무도 못 가지, 서로 못 가지게 하자. 이런 거였다는 거죠. 다 가난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 그렇게 되니까 공산주의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재능 등등을 도외시하려 했다. 신체적, 직접적 전유가 그에게 삶과 현존자의 유일한 목적을 갖추려 한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다양한 소질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그것의 결과물로 될 수 있는 물적인 어떤 사용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없애버리는 방식. 그래서 가난하고 균질적인 사회 구성원들이 다 똑같고 다 똑같이 아무것도 못 가지고 있는 이런 게 이런 공산주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자본과 노동, 지금 앞부분에서 봤듯이 본질은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적 소유, 즉 이제 여기서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본이죠. 자본을 파괴한다고 해서 노동이 해방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동자라는 규정은 지향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된다. 모두가 노동자가 되는 사회. 그러니까 이때 노동자는 소외된 노동을 하는 노동자이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해방된 노동자로 노동의 성격이 전환된 의미의 노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 노동의 모순 속에서 착취당하던 노동자가 그냥 더 가난하고 더 균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장이 된 것뿐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노동자라는 규제는 노동자가 없어지거나 노동자의 존재 방식이 변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외를 극복한 게 아니라 소외된 그대로 그냥 사회적으로 확장될 뿐이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사적 소유의 보편적 사적 소유를 대치시키는 이러한 운동은 이게 비유를 하는데요. 마치 이제 그 일부 일처제식의 가족 제도가 불만이라고 해서 그러면 여성을 공유하자. 이게 결혼에 대한 대안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다라는 거죠. 여성 공주제가 결혼에 대치해야 되는 그러한 동물적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성이 가족 관계가 예를 들어서 일부일처제의 가족 관계가 여기서는 그러한 걸 전제를 하고 있죠. 여성에 대한 억압일 수 있다. 또는 뭐 그 관계에 묶인 남녀 모두에게 억압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안이 그 일부일처제 하지 말고 다 여성을 공유하자. 이것도 이제 전제 자체가 되게 재밌는 웃기는 발상인 거죠. 여성이 이제 어쨌든 소유물인데 누구 한 사람만 남편이라는 합법적인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만 특정한 여성을 소유하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여성을 공유하자.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95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이러한 공산주의는 인간의 개성, 또 personality죠, personality. 인간의 개성, 인격성,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인격성 이런 거를 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다 균질적이 되니까. 그리고 그것의 부정인 사적 소유의 수미일관한 표현,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적 소유는 정말 없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 사적 소유물을 파괴해서 다 같이 못 가지게 한다고 해서 사회관계 속에서의 그 사적 소유는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 이때 이런 조야한 공산주의를 추동하는 그 힘이라는 것은 결국 시기심과 탐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심은 결국 탐욕이 있게 되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어. 근데 나는 못 가지고 쟤는 많이 가졌어. 그러면 이제 탐욕이 변형된 형태가 시기심이 된다는 거죠. 두 개는 같은 정령인 거죠. 내가 탐욕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시기하는 거죠. 내가 탐욕을 부리는, 내 탐욕의 대상이 된 것을 나는 소유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느낌이 시기심이기 때문에 탐욕의 다른 이름이 시기심이 되는 거죠. 음, 이런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못 가지게 하는 것이 인간이 해방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탐욕을 아주 부정적인 방식으로 실현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우리가 이제 노동 소외 얘기할 때 인간과 인간의 소외가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양상 중에 하나가 경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산주의는 사실은 우리가 경쟁과 평등을 되게 대비되는 거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죠? 이런 식의 획일화시키는 평등주의는 사실 경쟁의 다른 이름에 불과한 거예요. 마르크스의 생각에서. 아주 재밌는 논리를 지금 여기서 제시를 하는데요. 이러한 시기심과 평진화 욕구, 그러니까 296페이지 다섯째 줄입니다. 이러한 시기심과 평진화 욕구는 심지어 경쟁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시기심을 가지고 남에 대해서 시기심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내가 남과 경쟁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평등해져서 서로 경쟁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보다 더 잘나지 못하게 하려고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거 결국은 경쟁이죠. 경쟁인데 아무도 1등 못해. 10명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딴 놈이 나보다 앞서는 건 못 봐줘. 그러니까 10명을 꽁꽁 묶어가지고 계속 발을 나란히 하고 뛰게 만드는데 이거 사실 경쟁의 다른 형태일 뿐인 거죠.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추구하되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장을 가로막지 않고 오히려 상호작용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이런 형태가 아니라 모두의 발전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평등하다 하더라도 이 평등은 결국은 같은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조야한 평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또 반면에 또 자유주의자들은 경쟁을 다양성의 중요한 원인 또는 근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죠. 어,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경쟁이 초래하는 다양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것을 추구하는 방법의 다양성일 뿐이죠. 결국은 끝에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우회하든 곧바로 가든 나선형을 그리든
도달하는 지점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획일화 시키는 거죠. 경쟁이 초래하는, 경쟁이 낳는 다양성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에 도달하는 과정에서의 다양성을 얘기할 뿐이지, 최종적인 결론, 그거 훨씬 제일 중요한 최종적인 목적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다양성의 양상을 띈 획일화일 뿐인 거예요. 네, 이런 논리를 지금 뭐 우리 정치 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익숙한 논리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당시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서 조야한 공산주의라고 표현했죠. 조야한 공산주의는 표상된 최소치로부터 연하나 이러한 시기심과 이러한 평준화를 완성시킨 것뿐이다. 그래서 이게 가지는 또 다른 양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난하고 욕구 없는, 이제 열째줄입니다. 296페이지. 가난하고 욕구 없는 인간의 자연스럽지 못한 단순성의 회귀. 자, 이거는 많이 보지 않아요? 우리가 무소유라고 말하는 되게 낭만주의적인 발상 거죠. 그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사대부들이 권력을 잡을 때는 자기 반대파 막 귀양 보내고 사양 내리고 능지처참시키고 암살도 하고 온갖 잔인한 짓을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서 하다가 거기서 밀려나면 뭐라 그래요? 송강정철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자기 정적들을 아주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해하고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하다가 자기가 정작 권력에 이르러서 귀양 가면 청산의 살을 잃었다. 경치 보고 자연과 모라일치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뭔가를 사실은 그 소유하고 싶은 탐욕이 다른 식으로 표현된 여러 가지 양상으로 표현될 뿐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하고 욕구 없는 단순한 인간, 무소유 이런 얘기할 때 그렇죠? 아무것도 가지고 싶지 않아. 그 미니멀리즘 이런데 왜냐하면 카드만 있으면 되거든. 카드만 있으면 새로 사면 되니까. 일회용 사고 버리면 되니까. 그게 무소유가 아니잖아요. 내가 직업도 없이 막 떠돌아다녀. 근데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욕구도 없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인간이라는 것은 그 탐욕과 시기심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진짜로 무소유를 지향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뭐 무소유 얘기하신 분들 중에 정말로 이렇게 현실을 넘어서는 그런 정신적인 단계까지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의 그 사적 소유의 세계, 자본주의 세계 속에 발딛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뭔가를 갖고 싶은 시기심의, 탐욕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현실에서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현실 속에 있으면 무소유라는 것은 그 자본주의로부터의 이탈, 완전한 이탈이 아니면 실현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 모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사적 소유를 극복한 게 아니라 사적 소유에 도달하지도 못한 인간 정도.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러한 공산주의에서 이루려고 하는 공동체란 단지 노동의 공동체일 뿐이요. 그러니까 인격적 자본가한테 실제로 고용돼서 노동하면서 착취당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고용된 비인격적 어떤 공동체에 고용된 노동의 공동체일 뿐이고 공동체적 자본, 즉 보편적 자본가로서의 공동체. 그러니까 현실에서 현실 자본주의에서는 대체로 개별의 인격적인 자본가가 사회적 계급으로서의 자본가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자본주의에 대항하려고 내세운 공동체라는 거는 인격 자본가를 없앴을 뿐이지 공동체 전체가 자본가로서 기능하게 되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여전히 노동하고 착취당할 뿐인 노동자로 남아있는 거죠. 다른 거는 그 사람들끼리 똑같을 뿐이다. 처지가 똑같아진다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본가가 아니라 자본가로서의 공동체가 지불하는 봉급의 평등일 뿐이다. 봉급만 똑같이
평등하게 받는다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19세기 이 당시에도 이미 있었던 거는 이런 게 주로 종교적 공동체에서 많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자본가의 지위를 어떤 종교적 권위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나 혹은 인격적 개인이 없더라도 그런 관념적인 어떤 권위가 그 구성원들 모두를 노동자의 처지에 머물게 하는 이런 경우도. 이거는 사실은 소외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좀 조양 공산주의 얘기가 좀 길게 더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97페이지 14째 줄에 쭉 또 이어지는데요.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처럼 사적 소유의 최초의 적극적 지향인 조야한 공산주의란 그러니까 자본주의 초기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온 공산주의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아주 발전하지 못한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야한 공산주의라는 말을 썼던 거죠. 자기 자신을 적극적인 공동체적 존재로서 정립하고자 하는 사적 소유의 저렴의 현상 형태일 뿐이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외양을 띠지만 사실은 사적 소유일 뿐이다. 본질은 사적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 소유가 공동의 사람들을 묶어놓은 것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형식으로 표현되었지만 본질은 사적 소유일 사적 소유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공산주의도 여전히 사적 소유, 인간 소유의 영향을 받는 본질을 갖고 있는 공산주의. 여전히 사적 소유에 붙박혀 있고 감염되어 있다. 그 밑부분에 나옵니다. 간단하니까 제가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3, 297페이지 3으로 붙어 있는 부분이 이 조양 공산주의 단계를 넘어선 공산주의 얘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때는 마르크스가 아직도 자기를 공산주의자라고 처초로 부르기 시작했지 공산당 선언만큼 완결되게 이제 자기 입장이 그 만들어진 시기는 아니라고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이제 자기식의 공산주의에 가까운 얘기가 3번에 이제 나오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자기 소유로서의 사적 소유의 적극적 지향으로서의 공산. 그러니까 사적 소유 자체를 지향한 공산주의. 예,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적 본질의 현실적 자기화. 말이 현실적 자기화이 무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인간적 본질이 현실에서 현실의 자기가 인간적 본질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공산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도 소외된 노동을 하면서 자기의 본질을, 인간적 본질을 잃어버린 노동자로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적 본질이 현실에서, 현실의 자기에게서 실현되는 것. 이런 단계의 공산주의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인간. 자, 근데 이게 이제 재밌습니다. 현실적 자기가 이제 소외를 극복하고 인간적인 존재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게 사회적 인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회적 인간, 즉 인간적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자기 자신으로의 완전한 의식적인 지금까지의 발전의 부 전체 내부에서 29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생성된 귀환으로서의 공산주의.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이제 해결식 용어들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뒤에 이어서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다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산주의는 완성된 자연주의는 인간주의, 또 완성된 인간주의는 곧 자연주의로서 존재하며 중요한 게 이 말이 먼저 설명이 좀 나옵니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충돌의 참된 해결이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소외된 노동을 먼저 봤던 이유가 소외된 노동에서 제기했던 문제가 그거잖아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소외되어 있는 건데 아주 대립적이고 적대적이고 파괴적으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데 이 사이의 충돌이 해결될 수 있게 사회가 바뀌는 거.
인간의 존재 방식이 바뀌는 거. 이게 이제 진짜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거를 이제 해겔이 썼던 용어들을 가지고 쭉 뭐 이렇게 써놓은 건데요. 어쨌든 핵심적인 거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충돌이 해결되는 건데 이게 사회적 인간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인간과 자연과 사회 이 세 항을 가지고 이 공산주의를 설명을 해나갑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요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 뒤에 이어지니까 같이 이제 따라가다가 보기로 하고요.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여덟째 줄에 나오죠. 따라서 역사의 운동 전체는 그 운동이 공산주의를 현실적으로 산출하는 행위. 몇 줄 밑에 공산주의 생성운동이다. 자, 이제 갑자기 또 다른 개념이 나와요. 역사의 운동이 나오죠. 그러니까 역사는 변화하는 거죠. 인간이 사는 사회 또는 자연이라는 존재하는 것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고정된 채로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할 때 이 변화의 과정을 시간 또는 역사라고 부르잖아요. 이 변화하는 과정 자체가 공산주의가 생성하는 운동이다. 자, 이거를 공산주의를 주어로 해서 다시 문장을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역사의 운동을 통해서 생성되는 거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어, 제가 멋대로 문장을 바꾼 게 아니고 좀 뒤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요 말을 다시 그렇게 표현을 바꿔서 써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을 역사의 운동으로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건 무슨 완성된 어떤 청사진이 있는 게 또 아니고 또 역사 바깥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이제 해결 철학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 모두가 존재하는 것 모두가 결국 도달해야 되는 목적이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이잖아요. 신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세상이 어떠하게 되기 미리 다 정해놓고 끝에 가면 신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으로 가는 신이라는 건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존재잖아요. 절대적인 존재니까. 그리고 그 완성된 뭔가에 가까워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저 사고방식을 목적론이라고 해요. 어, 뭐 아주 간단하게 들면 제가 잘 드는 예인데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려고 소쩍새는 저리 또 울었나 보다. 이런 시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소쩍새가 울 때는 몰랐어.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려고 저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나는 일, 또 현재에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그 자체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인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미 완성된 어떤 공산주의는 이런 거야. 라는 완성된 형태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걸 본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그 자체가 역사의 운동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론적 사고를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공산주의를 종교적인 또는 해결식의 목적론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마르크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역사적 과정은 조금 뒤에도 나오지만 현실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초월적이고 정신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두 얘기, 방금 전에 했던 얘기랑 지금 이 역사 얘기가 좀 이어서 계속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29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제부터 설명이 좀 나옵니다. 299페이지에 19째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에 세미콜론 있고 이어지는 부분 있죠. 사회 자체가 인간을 인간으로서 생산하듯이
자, 인간을 생산한다 그랬어요. 사회는 인간에 의해 생산된다. 그러니까 사회가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사회를 만든다. 이게 뭐가 먼저라는 거야? 아, 상호 과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종이라고 나중에 이제 생물학적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어쨌든 지구상에 나타났죠. 어느 순간인가? 인간 종이라고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생물학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종이 지구상에 태어났는데, 탄생을 했는데, 얘네들은 되게 군집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 사회를 어디부터가 사회라는 말을 붙일 수 있고, 어디가 사회라는 말은 너무 과하고, 그냥 동물적 군집이야 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이제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어쨌든 좀 광범위하게 사회라는 말을 쓴다면, 그 인간이라는 종은 군집 생활을 하는 그것도 아주 긴밀하고 체계적인 군집 생활을 하는 존재로 생물종으로 진화해 왔죠. 그래서 오늘날의 인간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인간 사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그 군집의 조건, 좀 더 진화하면 문명화된 사회의 조건이 인간을 만들어내죠. 만들어낸다고 마르크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라는 게 완성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물론 생물학적 존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물 중에 하나니까 생물학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죠. DNA라든지 같은. 특히 이제 인간 종은 생물학적인 보편성을 갖고 있으니까 인간 종으로 하나로 묶어서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보편성도 있지만 동시에 그 인간 종들이 어떤 여러 이러저러한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내게 된 사회라는 집단이 그 집단 속에 있는 인간이라는 종에 다시 영향을 줘서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이 새로 태어나는,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부터 자라고 생활하고 죽는 그 과정에 크게 삶의 양식에 영향을 주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게, 고려 시대의 사람, 한반도에 살았던 똑같은 인간 종이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또 임진왜란 전, 임진왜란 이후, 구한말, 일제강점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삶의 방식이 아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남단의 사람들도 어떤 사회적 조건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 상당히 다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영향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회는 그러면 미리 있었냐? 그렇지 않죠. 인간이 만들고 인간의 군집을 사회라고 그러고, 이 군집이 이루어진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뒤에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인간의 탄생과 성장과 죽음을 다시 영향을 줘서 변형시키고, 변형된 존재로서 인간이 다시 사회를 또 변형시키고, 이런 과정의 연속인 거죠. 사실은 인간이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고, 이 과정은 개인이 고립되어서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한다. 이 문장의 의미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사회라는 게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서로의 상호 영향의 그 네트워크를 통칭해서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활동과 뭔가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향유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실존 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적 활동이죠. 인간이 하는 활동은 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보이는 한데 빨가벗고 하지 않잖아요. 왜요? 날도 더운데 뭐 누가 보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그럼 예의 어긋나잖아요. 상대가 불쾌하잖아요. 그런 거죠. 이게 내가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는 우리 사회적인 영향 속에서만 제가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아주 저도 잘 못하는 이걸 첨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비대면으로 인터넷이라는 기술적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낸 물질적인 발명품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모든 활동은 사회적인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존재, 그리고 그 존재가 집단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의 망을 사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인간적 본질은 사회적 인간에게 있어서 비로소 존재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이 자연이라는 게 이중적 의미예요. 원래 자연 속에 있는 동물 중에 하나이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을 네이처라는 게 인간 본성의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인간 본성이라는 게 미리 완성된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인간에게서 비로소 존재한다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냐는 그가 어떠한 사회 속에 있느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그 사회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발현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마르크스가 아까 역사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인간과 자연 관계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인간, 자연, 사회의 세 개의 항을 갖고 설명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지구상에 등장하게 된 인간이라는 자연물이 우연히 특수하게 진화하면서 아주 복잡한 군집의 형태인 사회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이 사회가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존재를 구체적인 양상으로 어떻게 살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인간은 이 사회를 또 만드는 주체이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복잡한 상호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과 사회는 사실은 하나의 과정으로 막 뒤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으면 그 밑에 얘기로 넘어가죠. 제일 마지막 줄에 이렇듯 사회는 인간과 자연의 완전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회는 인간과 자연의 완전한 삼위일체. 어, 본질임 이런 뜻이에요. 본질이 다 하나로 합쳐져 있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아듣기 쉽게 삼위일체이고 자연의 진정한 부활이며 성취된 인간의 자연주의이고 성취된 자연의 인간주의이다. 이게 뭐 복잡한 말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지만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특수한 방식이 사회를 만들어 놨고 이 사회 속에서만 인간은 존재할 수 있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요 얘기 시작하기 전에 역사적 과정, 공산주의 얘기하면서 역사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고정되어서 딱 완성된 형태로 있고 변화 없는 게 아니죠. 이건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이 과정을 주고하면서 변화해 왔잖아요. 우리가 고고학에서 말하는 인류의 그 뭐 인류의 아주 호모 에렉투스부터 쭉 이어지는 지금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이 완성된 오늘날의 인간 호모 사피엔스의 현재 모습이 과거에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생 인류에서의 호모 사피엔스도 똑같은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끊임없이 변화했다는 거야.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도 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고 영향을 받고, 물론 생물학적으로 미리 주어져 있는 것도 있고, 후천적으로 사회에 의해서 변형되는 것도 있고, 또 진화 과정을 거치는 것도 있고, 생물학적 특성도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다윈이 밝혀낸 게 바로 그거죠. 생명체도, 생물의 세계도, 자연의 세계도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 그런 거죠. 이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걸 따로 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마르크스의 정치, 마르크스의 자연에 대한 또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어떤 관점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마르크스의 그 공산주의의 철학적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런 얘기가 마르크스의 후기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일관되게 바로 이 당시에 지배적인 사상이 되어 있었고 더 발전하게 되고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자유주의 철학에 대한 철학적 비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완성된 개별자, 개인이란 게 있고 개인의 단순한 합의 세상이고 인간은 자연 위에 있고 또 이때 인간은 이미 완성된 어떤 형태를 특성을 갖고 있는 거고 이게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철학적 전제거든요.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에서 사회의, 세상의 가장 기본 단위로 보는 개인이라는 것은 현실에서는 없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한 밑밥인 거예요. 조금 이따 그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 자연, 사회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현실에서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그 얘기예요.
그 뒤에 그 얘기가 나오죠. 열째줄, 뭐, 11째 줄 보실까요? 열째 줄 볼까요? 내가 과학적 등등의 활동, 타인과 직접 공동으로 수행할 수 없는 활동에 종사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회적이다. 내가 혼자 지금, 저 여기 앞에 선생님 한 분 계시지만, 내가 혼자 막 떠든다 하더라도, 제가 혼자 떠든 게 여러분 귀에 닿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군가가 인터넷을 발명하고 컴퓨터를 만들어주고 얼굴이 하도 시커멓게 나온다 그래서 오늘 조그만 조명기도 하나 켰어요. 누군가가 만든 조명기를 제가 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사서 사회라는 거대한 제도가 만들어 놓은 화폐로 물건을 사는 시장이라는 제도 속에서 이 물건을 사서 얼굴을 비추고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여러분에게 내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 개인만 이 존재하지 않죠. 내가 개인으로서의 제가 하는 모든 활동은 사실은 사회적 활동인 거예요. 사회적 관계, 제일 아주 원초적인 사회적 관계인 남성과 여성의 성적 관계가 없었으면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그런 거로부터 분리된 개인이란 게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건 그 사회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로부터 나를 재료로 하여 만드는 것. 그것을 나는 사회를 위해, 사회에 대해서 이런 뜻이에요. 사회를 위해서 뭐 떠받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의 의식을 가지고 나로부터 만든다. 그러니까 나와 사회는 별로 구별되어 있지 않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나의 보편적 의식이란 실질적 공동체, 사회 조직이라는 살아있는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형상일 뿐이다. 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는 것도 사회의적 관계가 의식의 형태로 표현된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라는 자아의식 같은 거가 생기면 나와 남을 구별할 수 있는 의식적 전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주체성 또는 개성이라는 의식을 가진 것도 인류의 집단이 지금까지 진화의 결과로서 내가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집단은 크게 완전히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없다. 나와 그 개인과 집단이라는 개념적인 구분을 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고 다른 특성을 가져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회적 관계가 없으면 개인도 없고 개인의 합의로서의 사회라는 것도 각 개인이 다 절멸하게 되면 사회도 존속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다음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23째 줄에 나옵니다. 사회를 또다시 추상으로서 개인에 대립시켜 고정시키는 일을 무엇보다 삼가야 한다. 개인은 사회적 존재이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의 아주 독특한 인간관, 그 사회적 개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조양 공산주의가 사적 소유의 그냥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 얘기는 철학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개인이 마치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회와 개인을 어, 분리시키면 개인이 해방될 수 있다거나 개인이 사회라는 아무 상관없이 혼자만의 뭔가를 원래 가지고 있었거나 그것을 이룰 수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으로서의 사회가 있고 추상으로서의 개인이 있고 이 둘 사이에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거. 이 중에 하나가 조양 공산주의도 그런 거죠. 그래서 사회를 바꿔야 되는데 사회를 오히려 개별적인 자본가를 사회라는 추상적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 버린다고 해서 노동자 개인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대응을 한 것도 결국 개인과 사회를 추상적으로 분리시켜서 마치 우리가 개념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개인과 사회가 실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현실에 적합하지 않게 됐던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마르크스 그렇게 썼고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지 여러분 아직 안 와닿을 텐데 사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뭐 제가
작업만 하고 맨날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음식에 대한 공부를 몇 년 전부터 했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과정은 아주 개인적인 우리가 뭐 어떤 음식 좋아해 뭐 먹니 뭐 먹을래 이렇게 말하면 되게 아주 사적이고 먹는 거는 지금 엄마가 음식 씹어서 애한테 먹여주는 아주 유아기 때를 빼면 혼자 먹는 거잖아요. 내 입에 든 걸 누가 뺏어가면 싫어하잖아요. 그러지도 않잖아요.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주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개인 취향의 문제. 우리가 음식 뭐 좋아해 이거 갖고 사람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개취라 그럴 때요 요새 딱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사람이 음식을 먹는 행위만큼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추상적인 활동보다도 훨씬 더 그 사회적인 조건에 의해서 규정되거든요. 그럼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나요? 일단 첫 번째 돈이 없어서 잘 못 사 먹죠. 매끼 오마카세 못 먹잖아요. 왜요? 사회적 조건이 나의 부의 정도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옛날 동화 민담에 보면 효자의 표상이 뭐예요? 겨울철에 딸기 구해주고 딸기도 조선에 들어온 게 오래전 그 얘기 자체가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 자체가 오래된 얘기가 아니겠네요. 어쨌든 제철이 아닌 과일을 병든 아버님이 한겨울에 뭘 먹고 싶다 그래서 그 철이 아닌 걸 구하라고 하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쵸? 그럼 뭐예요? 그 사회가 자연적 조건에 의해서 어떤 뭘 먹을지 규정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딸기, 수박 이런 거 다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온 거니까 그 이전에 딸기, 수박을 먹고 싶다는 나의 아주 사적이고 개인 취향의 욕구가 사회에 그 종자가 이식되지 않은 사회에서 그 욕망을 가질 수 있나요? 못 가지죠. 아주 사적이고 원초적인 욕망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 게임 중독 많은데 게임 중독은 게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컴퓨터도 개발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던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게임 중독이 오늘과 같은 그 인터넷 게임 중독이 생겨날 수 있나요? 아주 개인의 사적인 향유행위인 오락 게임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아주 복잡한 사회적, 자연적 조건의 결과물일 뿐인 거죠. 그, 그걸로만 하는 데진 않지만 그게 없으면 애초에 존재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철학책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누가 빨간색에 대한 취향은 개인의 취향일 수 있지만 빨간 옷을 사고 빨간 구두를 신고 하는 것은 옷감을 만드는 다른 사람, 신발을 만드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인 활동,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할 때만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얘기를 한마디로 마르크스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레벤스 오이스론 이렇게 되는데 생활 표명, 그 삶을 겉으로 드러내는 거죠. 표현하는 것은 어, 사회적 생활의 한 표명이고 확증이다. 인간의 개인적 생활과 유적 생활은 상이하지 않다.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1페이지 윗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해달라게 인간은 유적 의식으로서의 자신의 실질적인 사회생활을 확정하고 사유 속에서 단지 자신의 현실적 현존재를 되풀이할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망이 우리 개인적 삶이 표현되는 토대인데 그래서 나오게 되는 귀결 중에 하나는 논리적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이러한 그 공동체 사회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이라는 것도 내 삶이 실제로 그 존재하는 방식을 의식적으로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과 자신의 존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르크스의 인간관이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아까 앞에서 잠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소외의 극복이 인간 본성의 회복이다라고 말하면 인간 본성이 마치 기독교에서 뭐 인간 영혼을 하나님이 완성된 형태로 진흙으로 만든 것 속에 불어넣은 것처럼 완성된 어떤 인간의 본성, 최종적인 그 고정된 어떤 인간의 본성이 있고 자본주의가 그거를
발휘를 못하게 하니까 그걸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낭만주의예요. 인간이 원래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기 이전에 어, 인간 바깥에서 만들어진 원래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실제로 있고, 그거는 역사나 사회나 자연과 상관없이 정신적인 형태로 있고, 미리 시간적으로도 인간이 실제로 어떤 개인이 살아가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를 현실에서 실현해야 바람직한 사회인데, 현실에서 실현 못하게 하는 근대 문명 또는 자본주의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그거를 바꿔서 자연으로 원래 있던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낭만주의예요. 이런 사상이 낭만주의 사상이거든요. 마르크스가 여기서 말하는 소외의 극복을 통한 인간 본성의 회복이라는 것이 낭만주의가 결코 아니라는 걸 지금까지 쭉 설명한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사회라는 것은 동시에 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사회, 개인이 삼위일체처럼 하나로 연결되어서 복잡한 망을 이루고 있고 이게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과정만이 있는 거죠.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인간에게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오는 것을 생산적인 방식으로 그 과정을 전환시키자라는 것이 소외의 극복의 의미지, 그 실제의 과정 바깥에 뭔가 초월적이고 선제적인 인간 본성을 전제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분명히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요거를 이해해야 그 다음 읽을 구절을 좀 오해 안 할 수가 있는데요. 301페이지 밑부분에 보시면 이제 소외의 극복 얘기가 이제 다시 나옵니다. 301페이지 밑에서 한 세 줄부터 한번 볼까요? 둘째 줄부터 보면 되겠네요. 사적 소유의 적극적 지향, 즉 인간적 본질 및 생활, 대상적 인간, 인간적 제작물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 의해서 감각적으로 전유되는 것.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적 본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낭만주의자처럼 또는 본질주의자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어, 자, 이런 하나의 아까 얘기한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향유하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일면만으로 생각할 수 없겠죠. 이 복잡한 역사적 과정으로의 총체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하나로만 환원될 수 없고 전면적인 방법으로 따라서 총체적 인간으로서 자신의 전면적 본질을 자기화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자꾸 용어 때문에 자기화한다니까 원래 주어진 선언적 본질로 자꾸 돌아간다, 그걸 발현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한 역사적 과정의 총체가 소외된 방식으로 인간과 자연과 사회 모두에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변화해 갈 때 그거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킨다는 의미에서 자기화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죠. 오히려 그게 이제 반대하는 게 뭐냐 하면 아주 인간을 단순화시키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가짐. 음. 이런 총체적인 인간을 가짐 하나만 갖고 파악할 수 없다. 하벤, 영어의 해부하고 같은 거예요. 독일어 하벤, 가짐. 이게 바로 소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얘기는 오히려 또 그 마르크스 주의와 관련은 있지만 이제 마르크스의 계승자들 여러 갈래들 중에 한 흐름인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 또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 하버마스나 한국에서 아주 유행했던 사람은 에리 프롬 이런 정신분석가 이런 사람들이 했고 오늘날도 인문학 같은 대중 강의 같은 데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얘기에서 좀 익숙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와 존재를 이제 구분하는데 그 에리 프롬이라는 그 정신분석가의 이자 사회학자의 아주 유명한 책 이름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거죠. 그 책 이름이 바로 여기서 딴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 인간을 가짐 하나로서 소유 하나로서만 로만 환원시키는 게 자본주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훨씬 풍부하고 전면적이고 총체적으로 못 만들고 하나로만 환원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조야한 공산주의 얘기할 때도 나온 것처럼 탐욕과 그 탐욕의 발현인 시기심과 조야한 평등주의나 이런 게 한편에 있고 사적소유는 사적소유 또 다른 표현은 자본주의 특히 오늘날의 자본주의처럼 개인의 욕망의 무한한 충족을 막 긍정하고 그건 오직 시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욕망의 충족도 다양한 형태가 아니라 화폐로 계량될 수 있는 단순한 한 가지 형태 즉 시장에서 상품을 소비하는 방식으로만 욕망을 충족하도록 사람들을 몰아넣는 이 과정 이거를 이제 소유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벤이라고 여기서 지금 표현한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에게 허용되고 권장되는 행위는 더 많은 것을, 즉 자본주의에서 화폐 같은 형태로 계량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더 많이 소유함으로써 그 소유를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 어, 향유들, 즉 이제 상품 소비로서만 인간의 향유가 획일화되는 거. 이걸 이제 하벤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마르크스는 여기서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게 302페이지 23줄 볼까요? 사실 이 활동은 노동과 자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에서 소외된 노동을 하는 거죠.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도 모르고 대상을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대상을 가지거나 사용하는 것, 즉, 결국 사적 소유의 생활에 봉사하는 일에만 전념한다. 오늘날의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황금 만능주의 또는 욕망이라고 말하자면 그 모든 욕망은 돈을 가져야만 실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투기적인 행위에 몰두한다든지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더 많은 부를 가지기 위해서만 위한 활동으로만 인간의 활동이 좁혀지는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외된 노동, 소외된 삶이라는 거죠. 따라서 모든 육체적 및 정신적 감각들 대신에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고 총체적이고 다양한 육체적이고 정신적 감각들 이 발현되는 게 소외로부터의 극복인데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자본주의적 해방이나 자본주의적 자유 또 개인의 욕구의 충족 개인이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이런 행위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감각들의 완전한 소외 즉 가짐이라는 감각 가짐이라는 한 가지 감각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가 제가 아까 경쟁 얘기한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이 사회를 되게 풍요롭고 다양하고 풍부하게 다채롭게 만든다고 얘기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다채로움은 결국 끝에 가보면은 가짐을 위한 다채로운 수단일 뿐인 거죠. 네. 결국 한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양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 진짜 다양한, 마르크스가 여기서 말하는 진짜 다양함이라는 것은 목적이 각자 달라야죠. 그게 진짜 다양함인데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다양함이라는 것은 결국 끝에 가짐으로 귀결되는 다양함이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주체가 개인이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개인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데 어, 개인이 어떤 사회적 사회 또 어떤 자연적 조건으로부터 벗어난 나 개인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야 그 개인의 시장에서의 소비 또 이윤 획득이라는 자본주의적으로 규정된 삶의 방식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소외인 거고 그 세 줄 밑에 보면 따라서 사적 소유의 지향은 모든 인간적 감각들과 속성들의 완전한 해방이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마음대로 하게 욕망을 마음대로 충족시키고 마음대로 부자가 되게 만들어야 해방되는 게 아니고 거꾸로 하는 거야. 사적 소유를 지향해야만 모든 인간적 감각들과 속성들은 진짜로 완전하게 해방될 수 있다. 우리가 이윤동기, 돈과 연결되는 것, 더 많이 부자가 되는 것,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때, 한 가지 목적에 모든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묶여있지 않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해방된다.
그러나 사적 소유의 지향이 이러한 해방인 것은 바로 이러한 감각들과 속성들이 주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객체적으로도 인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앞에 역사 얘기 했었죠. 마르크스는 이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때 항상 역사적 과정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르크스 방법론의 아주 주요한 특징이 되고, 이게 정식화되고 좀 체계적으로 발전돼서 일원화된 게 그게 바로 역사유물론입니다. 역사유물론이라는 게 고대사부터 그 원시 시대 때부터 현재까지 인간의 발전 과정을 아주 도식화해서 무조건 이대로 가고 앞으로 똑같이 정해진 과정으로 갈 거야. 이런 황당한 얘기하는 게 역사유물론이 아니에요. 역사유물론이라는 건 하나의 변화하는 과정의 총체로 많이 있고 인간은 그 속에 있다. 따라서 인간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더 나아지고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의 틀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고정된 일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변화의 전체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유물론과 역사관이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그 인위적으로 유물론과 역사를 지들 멋대로 인위적으로 머릿속에서 이거 하나로 묶어볼까?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게 현실에 대한 얘기니까, 실제로 있는 현실에 대한 얘기니까 이 역사적 과정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얻어지겠어요? 바로 개별 학문들, 과학들, 특히 이제 19세기 말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한 고고학이나 인류학이나 역사, 또 자연과학적인 어떤 발전의 그 도움을 받은 현대적 역사학의 최근의 새로운 성과들을 끊임없이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려고 했던 게 마르크스의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이라는 텍스트가 마르크스의 초고를 바탕으로 엥겔스가 완성시킨 이 텍스트 자체가 그 도입부에 분명히 그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자기들이 무슨 역사를 새로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모건의 고대사회라는 책을 보고,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제일 최신의 연구 성과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역사과학이 만들어낸 경험적인 그 자료들, 실제의 있었던 현실의 역사를 밝혀낸 연구 성과의 기초에서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끊임없이 신장시켜 나가려고 하고 그 사례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근데 19세기 말에 그 당시 수준의 역사학의 그 결론에 도달한 것을 가지고 잠정적으로 마르크스 엥겔스가 인류의 역사는 이렇다고 볼 수 있구나. 그 근거는 모건이나 다른 그 당대의 다른 최신의 역사학의 성과들의 기초에서 볼 때 인류는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 이렇게 됐구나. 라고 판단한 거를 20세기나 21세기나 주구장창 앞으로 영원한 인류의 미래에 다 적용되는 무슨 교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말로 그게 관념론이고 교조주의죠. 그런 책이 아닙니다. 또 마르크스가 분명히 자기들은 마르크스 엥겔스가 스스로 역사학의 발전의 성과물에 기초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인 겁니다. 예. 아무튼 이제 역사 얘기가 여기서 다시 나와서, 그래서 이 과정, 이 가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소외로부터 극복되는 과정 자체가 역사적 과정 속에 있다.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도 역사적 과정에 따라 변화하죠.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변화했잖아요. 한 30년 전에 비하면 한국 음식이 지나치게 맵고 달아졌잖아요. 그죠?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향유라고 말했을 때 인간이 아주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고정된 형태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래서 마치 인간의 본성이 원래 입맛까지도 고정되고 완성된 상태로 있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인간이 자연을 변형시키고 자연이 다시 인간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인류라는 종의 아주 큰 특징이라고 그랬죠. 인간이 자연물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변형시키는 행위를 하지만
동시에 자연의 제약 속에 있고 또 그걸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 자연 관계는 항상 사회적 관계. 그래서 인간, 자연, 사회는 이건 개념적으로만 구분한 거죠. 이건 삼위일체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에 19째 줄, 18절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대상이 인간에게 인간적 대상 혹은 대상적 인간으로 될 때에만 인간은 자신의 대상 속에서 자신을 상실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인간은 예를 들어서 예수를 향유하는 어떤 그 욕망을 실현하려고 그러면 예술이란 게 미리 존재해야 되잖아요. 인류의 문명이 쭉 발전하니까 우리가 미술, 음악, 예를 들어서 클래식 음악, 뭐 관현악을 듣고 싶어. 이런 욕망을 가지려면 인류가 관현악이라는 문명적 형태를 발전시켜야 되고 그게 다시 그 객관적 사회적 조건이 나에게 관현악을 듣고 싶은 욕망을 만들게 하고 그게 다시 또 적극적으로 표현되면 또 다른 음악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이런 상호 과정을 계속 이루어서 역사적으로 쭉 이어져 오는 과정이라는 그 얘기예요. 인간의 본성이나 향유의 방식이 완성되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역사적인 과정이고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인간의 그 욕망이나 생각이나 행위들은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러면 이제 그럼 봐 인간 중심주의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또 읽어 드릴게요. 자, 273페이지 다시 한번 보면서 요때 자꾸 인간 관계, 인간과 사회 이 얘기가 뭔지 헷갈리시니까 요거 다시 읽어 드릴게요. 자, 273페이지 쭉 읽겠습니다. 12째 줄. 자연 전체가 직접적 생활 수단인 한에 있어서 자연 전체가 인간의 생활 활동의 대상 재료 및 도구인 한에 있어서 자연 전체를 자신의 비유기적 신체로 만드는 바로 그러한 보편성 속에서 인간의 보편성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지금 했던 얘기 또 나와 있죠. 인간의 보편성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자연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인간의 비유기적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유기물이라는 건 내 이 피부로 그러니까 개체로서의 인간의 생물학적 경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연은 인간 바깥에 있는 인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나무 젓가락을 먹는데 그건 내 바깥에 내 생명체로서의 내 피부 바깥에 있었잖아요. 내 개체의 경계 바깥에 있었지만 내 몸의 일부처럼 작동해서 내 몸으로 들어올 내 몸의 일부를 이루게 할 음식물을 섭취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이 인간의 몸의 일부가 되고 된다는 거예요. 요컨대 자연이 인간 신체가 아닌 한에서 그렇다. 인간은 자연에 의해서 생활한다. 는 것은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자연은 인간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과의 지속적인 교호 과정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몸이다.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과 분리되지 않고 인간이란 종 또는 그 중에 한 개체인 개인은 자연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공기를 흡입하고 햇볕을 쬐야지만 생존할 수 있죠. 그게 끊어지면 그게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생활이 자연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자연이 자기 자신, 근데 이걸 인간의 관점에서 자꾸 인간을 중심으로 말하는 거는 말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뜻입니다.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생활이 자연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자연이 자기 자신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의미도 없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죠. 인간까지를 포함하는 게 자연이잖아요. 근데 인간 종은 뇌가 특이하게 좀 비대하게 발전해서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어떤 보편성을, 특수성을 공유하고 있는 종을 인식할 수 있게 됐고, 거기에다가 인간이라는 이름표를 관념적으로 붙였을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인간이라고 우리끼리가, 우리 중심에서 우리한테 붙인 이름이니까 인간이라는 말을 쓰지만, 인간이 애초에 자연의 일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자연과 자연의 관계의 다른 말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자연의 아주 복잡하고 다채로운 자연은 추상적인 한 개념으로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자연물들의 총합이 자연이잖아요. 이 복합적이고 다채롭고 아주 그 다양한 존재자와 존재자들끼리 관계가 변화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관계 중에 특정한 관계를 자연물의 일부인 우리 인간이 여기에다 이름만 인간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연 관계는 사실은 자연 관계의 인간이 붙인 특별한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인간이 자연 바깥에 있고, 인간이 따로 있고, 자연이라는 실제가 따로 있고, 이런 식의 생각을 애초에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해서, 아까 우리 303페이지, 이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인간이 자연 바깥에 있는 뭔가, 신이 특수하게 만든 뭔가, 자연과는 다른 실체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물로서의 인간이 자연 속에서 다른 자연적 존재와 상호작용을 할 때 아주 특징적인 방식이 여럿이 모여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인 거죠. 그래서 인간 자연 사회는 하나의 과정을 다른 측면에서 부른 이름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304페이지도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이어서 가고 있는데요. 304페이지에 17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므로 사회적 인간의 감각들은 비사회적 인간의 감각들을 가는 다른 감각들이다.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죠. 그래서 교양학을 아주 예민하게 악기 다 구별할 수 있고 화음도 포착할 수 있고 이런 감각은 사회적으로 훈련된 감각이잖아요. 그렇죠? 청력이라는 거를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청력이라는 자연적 결과물을 실제로 발현하는 거는 구체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이란 종은 군집을 이뤄서 특수한 그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실제로 자연과 분리된 선제적인 인간이 있다는 거, 이걸 계속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면서 그 생각을 좀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육체에 기반한 감각을 사용해서 뭔가를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대상을 향유하고 하는 것도 인간 자연 사회가 결합되어 있는 이 관계망 속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관계의 총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개인이 완전히 자유로운 자신의 욕망을 자신이 마음대로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은 현실의 자연과 인간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 이 하나의 총체 속에서 인간 자의식을 가진 생물학적 개체가 자신의 주체적 측면을 더 적극적으로 발현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 정도가 있는 거지. 우리가 주체적이고 독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망 속에서 어떤 때는 어떤 것에 영향이 크고 어떤 때는 어떤 것이 더 영향력이 크고 이런 복잡한 상호관계들, 인과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인간 내에서 기인하는 어떤 의식적 행위에 의해서 나의 개체, 독립된 생물학적 개체로서의 나에게 특수한 어떤 욕망들을 또 특수한 어떤 행위들을 발현하고 충족시키는 측면이 더 외적인 영향보다 더 두드러지는 시기나 장면들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이 관계의 바깥에, 자연과 사회의 바깥에 완성된 독립된 개인이 있고,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망의 실현은 절대적으로 이 주체에서만 기인한다라고
전제하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생각은 비현실적인 관념적 상상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아주 원초적이라고 말하는, 감각적으로 말하는 향유조차도 사회적, 자연적 조건과의 관계 속에 있다.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 향유를 할 수 있는 감각들, 인간적인 본질적 힘들로서 확정된 감각들이 혹은 비로소 도야되고 산출되고 사회적인 것 속에서 우리가 도야되잖아요. 그래서 도야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더 나은 존재로 나가고 발전하고 변화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단적으로 한마디로 지금 딱 정리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을 여기서 마르크스가 쓰고 있는데요. 30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오감의 형성은 지금까지 세계사 전체의 노동이다. 세계사 전체가 지금까지 쭉 변화한 과정의 결과물이 인간이 현재 갖고 있는 오감이에요. 어, 내가 이러저러한 감각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저는 연보라색 좋아하는데 연보라색 옷을 즐겨 입고 어떤 누구의 영화를 보고 재즈 음악을 좋아하고 이거는 자연과 인간의 총체적 과정이 오늘까지 온 결과물로서 드러나는 것일 뿐인 거죠. 세계사 전체가 한 일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물의 영양 활동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예를 들었죠. 음식이라는 것도 사회적 자연적 조건에서만 내가 어떤 음식을 향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걸 언제나 다 먹을 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니죠. 정말 개인적이고 사적인 행위, 향유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는 쾌감을 느끼는 행위조차도 수많은 자연적, 사회적 관계의 망 속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인간은 대체로 향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역사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예를 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식자재를 먹게 되는데요. 그거는 아주 중요하게는 콜럼부스가 남아메리카를 침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남아메리카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 식자재, 식물들을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결과가 오늘날의 식생활 있잖아요. 우리가 뭐 맨날 한국인의 전통 음식으로 맨날 여기는 김치조차도 지금의 빨간 김치의 형태가 된 거는 임난 이후에 남미가 원산지였던 고추가 포르투갈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한반도로 들어온 이후에서야 지금의 김치 형태를 갖출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어, 음식 하나, 김치 한 조각 먹는 것조차도 역사적 과정 속의 결과물이다. 이런 인식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관과 객관, 개인과 사회, 또 인간과 자연, 마음과 물질 이런 거를 분리하고 이걸 별개의 아무 상관없는 별개의 실체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그럼 이게 비현실적이라면 극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의 극복은 우리가 생각만 한다고 극복되지 않는다 얘기예요. 자,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305페이지에 15째 줄입니다. 보시죠. 네.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그러니까 나와 내 바깥의 다른 것, 마음과 물질, 활동과 순환. 이건 뭐냐면 순환이 뭐 고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과 순환은 액션, 패션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뭘 받기 때문에 순환이라고 한자로 옮긴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뭘 하거나 내가 남으로부터 내 바깥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 것. 이걸 자꾸 구분하죠. 대립시켜서 보죠.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론적 대립들 자체, 근데 우리는 이 생각으로부터 계속 못 벗어나죠. 그리고 개인과 사회를 계속해서 분리해서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인간과 자연을 끊임없이 자꾸 분리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론적 대립들 자체의 해결은 오직 실천적 방법으로만, 오직 인간의 실천적 에너지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따라서 그 해결은 결코 인식의 과제인 것만이 아니라 현실적 생활의 과제인 바, 철학이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을 이론적인 과제로만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방법론이 여기서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텍스트 하기 전에 해겔 법철학 비판 서문 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했던 얘기가 철학으로부터 과학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핵심적인 입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론으로서만. 이론 중에 대표적인 게 마르크스한테 철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론의 영역은 이론의 독자적인 영역이 애초에 아니기 때문에 이론의 문제를, 한계를 이론으로 극복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실제 현실적 조건의 하나로서 우리의 삶의 양상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이론적인 문제들은 극복이 되는 거지. 우리가 자꾸 이 두 개의 관념상을 만들어 놓고 두 개를 분리하고 대립시키고 이런 사고방식을 극복하는 거니 철학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 현실에서의 실천이 오히려 이론적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만든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뒤에도 이제 역사를 가지고 쭉 이제 인간의 아까 말한 세계사적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이 306페이지에 나오는 좀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 이제 드디어 당대의 얘기로 들어가요. 마르크스가 306페이지 보면 제일 두드러진 앞에서 우리가 계속 봤던 인간의 그 소외된 현실, 소외된 노동을 야기한 그 당대의 가장 큰 세계사적 조건이 뭐냐면 바로 산업의 발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산업의 발전이라는 것을 앞에 말한 인간관계를 연결시키면 인간의 활동, 그 중에 대표적인 인간의 노동,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인간의 향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당대 현실의 조건이 뭐냐 하면 바로 산업의 발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의 산업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의 조건, 소유의 조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마르크스가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꼭 25째 줄, 네, 한마디로 그런 얘기를 정리하고 있죠. 산업은 인간에 대한 자연의, 따라서 인간에 대한 자연과학의 현실적인 역사적 관계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마르크스가 이 글을 쓰는 그 당대의 상황에서 인간, 자연, 사회가 상호작용하고 결합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의 구체적인 이 상호작용의 양상에서 아주 두드러진 양상이 뭐냐면 산업의 발전이었다. 그래서 이 산업의 발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규명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미리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산업의 발전, 근데 산업만을 대상으로 삼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19세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산업이 인간 사회를 규정했다는 거 우리가 잘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아주 긴 역사적 과정을 놓고 보자면 그 한 과정 속에 있는 거죠. 한 계기에 불과한 거죠. 또 이게 어떤 식으로든 변화하겠죠. 그래서 역사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산업을 고정된 형태로, 산업조차도 고정된 형태로,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는 산업자본주의 시기야. 물론 맞죠. 왜냐하면 산업자본주의가 본격화되던 시기의 초입에서 이제 막 상승하던 시기를 봤던 사람들이고, 그거의 규칙을 찾아내고, 그것의 구체적인 인간 삶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고 했었던 사람이니까, 산업자본주의가 주된 대상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업자본주의를 인간의 최종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역사적인 관점, 역사인물론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대의 삶의 조건이 산업자본주의
였기 때문에 산업자본주의에 관심을 가졌던 거지. 산업자본주의 그 자체가 인간의 유일한 문제,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앞으로도 항상 규정지어질 조건인 것은 아닌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제 해석이지만, 제 해석이 근거를 가진 구절이 있습니다. 307페이지 보시죠. 역시 같은 얘기인데요. 12째 줄에 역사 자체는 자연사의 현실적 일부, 자연의 인간으로의 전하의 현실적 일부이다. 앞으로 자연과학은 인간에 관한 과학이 자연과학을 포괄하듯이 인간에 관한 과학을 포괄할 것이다. 하나의 과학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사, 인간사라는 것이 통합되어지는 하나의 과정, 역사적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것도 이 과정 속에 있다고 당연히 봐야 되는 거니까 산업자본주의가 어, 역사 바깥에 있는 어떤 보편적인 조건은 아니게 되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얘기는 그 특히 20세기 초반 이후에 마르크스주의 철학에서 좀 논쟁이 됐고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됐던 거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어, 역사를 아까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던 게 적어도 이 텍스트에서는 역사와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연결되고 연결된 걸로 이해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역사라는 것을 사회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를 구분할 수 없죠.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의 역사와 자연에 대한 과학과 인간에 대한 과학이 하나로 연결돼서 통합적인 전체 과정을 포괄하는 하나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해명하는 하나의 과학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때 자연과 과학이라는 것을 되게 협소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어떤 뉴턴식의 물리학의 모델, 철의 법칙처럼 결코 예외가 없고 1대1로 되는 하나의 원인이 반드시 하나의 결과를 산출하는 이런 기계론적 유물론, 기계론적 단선론적 인과론으로 과학을 아주 좁게 해석하고 자기들 멋대로 마르크스의 뜻과 상관없이 그리고 오히려 이 강력하고 예외 없는 물리학적 그것도 뭐 뉴턴 물리학 이전 정도의 아주 거의 데카르트 시대 정도의 그 아주 낮은 수준의 그 자연과학의 낮은 단계에서의 그 물리학 정도로 과학이란 말을 환원해서 멋대로 써버리고 정의를 내려버리고 이 철의 법칙이 인간 사회의 모든 측면을 결정해버리니까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또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측면은 아예 없다. 이런 식으로 마르크스가 생각했다라고 곡해하는 해석이 나오죠. 마르크스주의 내부에서도 나오고 마르크스주의 바깥에서도 옳다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 마르크스 이런 놈들이야. 아주 단순한 무슨 물체를 놓으면 사과가 떨어지면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단순한 규칙으로 세상의 모든 것 특히 능동적이고 정신적이고 자율적인 측면이 특징인 인간의 모든 행위도 이런 아주 단순한 규칙 몇 가지로 다 설명할 수 있고 인류 역사에 일어난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모든 일들도 이 규칙으로 다 예언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모든 걸 환원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아주 단순한 교리의 조합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막 몰아붙이는 그런 주장들이 지금도 존재하죠. 바로 이런 식의 마르크스의 표현을 곡해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본 바에 따르면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의 오히려 유기체론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의외일 수가 그런 게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을 지점이기도 한데요. 이 초기 이제 해결의 영향이죠. 어쨌든 결코 그런 맥락이 아닌 거는 우리가 읽은 구절들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루카치라고 라는 나중에 이제 웨스턴 마크시즘이라는 하나의 흐름에서 중요해지는 게 물론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의미는 있어요.
노동자 계급의 주체적 실천이 갖는 의미를 경제적이라는 객관적 조건의 규정보다 더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하려는 이제 실천적 지향이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되긴 하지만 마르크스의 생각과 또 중요한 인간 사회 자연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철학적 전제를 왜곡시켜 버리는 그래서 결국 인간 중심주의로 가게 되고 주의주의적으로 가게 되고 경제적 조건에 대한 관심 또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마르크스주의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해석이 이제 서구에서 널리 퍼지게 되는데 이러한 해석은 이제 마르크스의 생각과 아주 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학이라는 말을 이제 정리하자면 하나의 과학이라는 말을 아주 단순한 자연과학 법칙 몇 가지가 세상의 모든 다양한 것, 특히 인간의 능동성을 필연성으로 결정론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러한 식의 주장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반대로 인간과 사회와 자연은 하나의 총체로서 존재한다. 그 바깥에 있는 완전히 고립되고 독자적이고 전적으로 자유로운 개인이란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환상의 산물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하죠. 자, 이제 310페이지.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얘기 이제 총 정리하는 거에 해당되는 얘기니까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맨 위에서부터 조금 읽어볼게요. 310페이지. 사회주의적 인간에게 있어서 소위 세계사 전체는 인간의 노동에 의한 인간의 산출, 인간을 위한 자연의 생성과 다름없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인간을 위한 인간에 대한 자연의 생성이에요. 어, 그러니까 인간도 인간의 역사적 과정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과 자연이 상호작용하고 이런 거라는 거. 이게 세계사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탄생, 자신의 생성 과정에 대한 직관적이고 반박할 여지 없는 증거를 자기 자신에 의해서 가지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실제성이 실천적 감각적으로 직관될 수 있게 됨으로써, 즉 인간이 인간에게 자연의 현존조로서, 자연이 인간에게 인간의 현존조로서 실천적 감각적으로 직관될 수 있게 됨으로써 말이 너무 이상하죠. 뒤에 얘기가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인간의 생성 과정, 인간이 아까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 제가 자꾸 여러분 지겹도록 반복하는 이유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여러 번 마르크스가 썼는데도 자꾸 그 얘기를 무시하니까 사람들이 마르크스 그런 얘기, 그 반대의 얘기를 한 것처럼 자꾸 왜곡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인간은 하나의 그 생성 과정, 역사의 과정으로서 인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낯선 존재, 자연과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에 대한 질문은 실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자유주의 철학의 전제처럼 개인이 사회나 자연과 동떨어진 완결된 고립된 존재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짓말, 또 인간이 자연 바깥에 있을 수 있다는 거짓말, 인간과 자연이 별개의 실체이고 심지어 대립적이기까지 하다는 거짓말, 이런 생각, 그리고 또 해결식이나 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인간에게 마치 초월적인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 더 상위의 신과 같은 더 상위의 존재가 있고 그 신이 인간에게만 자연과 사회를 넘어서는 특수한 지위를 부여한 것처럼 말하는 뭐 그냥 그건 상상의 뿐이잖아요. 그 상상에 근거한 가정에 근거한 인간관 이런 거는 다 현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물론인 거예요. 초월적 관념론을 비판하고 유물론, 역사적 과정에 대한 그것을 유일한 실체로서 보는 유물론으로서의 인간관을 여기서 이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어져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책의 17째 줄에 보시죠. 공산주의는 부정의 부정으로서의 긍정이며 따라서 인간 해방과 탈환의 현실적인 계기,
바로 다음의 역사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계기이다. 그러니까 역사적 과정의 한 계기가 공산주의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아까 제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무슨 완결된 뭐 플래닝, 선거 때 내놓는 공약집처럼 공산주의 사회는 우리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이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의 끝에 이제 공산주의 되면 역사가 끝이 난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다음에 역사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하나의 계기인 거죠. 어, 공산주의는 바로 다음의 미래의 필연적인 모습이면 이게 미래가 오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라는 거예요. 정력적인 다이내믹한 에너제틱한 원리라는 거죠. 현실을 막 바꾸는 아주 역동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과 역동성으로서 공산주의, 아까 앞에서 현실 과정으로서의 공산주의, 제가 맨 앞에서 우리 그 구절 봤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하는 거죠.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게 그 자체로는, 공산주의 그 자체로 인간 발전의 목표가 아니다. 인간적 사회의 완결된 어떤 목표에 도달을 완결된 모습이 공산주의인 거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명시적으로 얘기했죠. 공산주의는 인간 발전의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생산되는 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다른 텍스트에서도 운동 과정으로서의 공산주의라는 말을 여러 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르크스가 이 무렵에 생각했고, 다른 텍스트에 대한 제 독해에 의하면 상당 기간, 마르크스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생각들 중에 하나인 게 바로 이 공산주의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직 완성되고 더 발전된 형태를 보지는 못하지만 역사 유물론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생각들이 여기서 등장했다. 이거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해결 변증법 및 해결 철학 일반에 대한 비판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뒤에 조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강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